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여성이에요. 제 사연이 특수성 때문에 자세한 지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저밖에 모르는 우직하고 다정한 남편과 밝고 착한 대학생 아들, 그리고 고등학생 딸 이렇게 4명이에요. 원체 순한 성정인 남편을 닮았는지 아이들도 참 착하고 예뻐서 남들보다 부유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제 20대 시절에 겪었던 가장 끔찍하고 두려웠던 기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대 중반 시절 저는 화장품 공장에 다녔었는데요. 늦은 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자취방으로 걸어가다가 웬 취객에게 덥석 안겨서 골목으로 끌려갈 뻔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바보처럼 참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만약 제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정강이를 차고 도망가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막상 상황이 닥치자 머릿속에서는 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도망가야 한다고 소리치는데 희한하게도 다리는 그 자리에서 못이 박힌 듯 얼어붙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더군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대학생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쳐줘서 큰일을 당하진 않았는데요. 그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된 저는 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 몸을 지키려면 달리기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달리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도 일명 러닝크루라는 달리기 동호회에서 뛰고 있는 모양인데요. 90년대 후반이었던 그때만 해도 그런 단어는 없었고 PC통신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가 한창 화제였습니다. 저희 동네 달리기 동호회는 매일 밤마다 동네에 있는 큰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달리는 모임이었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평소에 운동에 젬병이었던 저는 항상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서 달리곤 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뛰었죠.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제 옆에서 발걸음을 맞추며 달려주더라고요. 힘드시죠? 적응되면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같이 보조 맞춰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감사한데 저한테 맞춰주시면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옆에서 같이 뛸 기회를 얻었네요. 남자는 시원한 눈매와 오뚝한 콧대가 돋보이는 호감형이었는데요. 외모도 성격도 참 순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냐고요? 아니요. 그 남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의 페이지를 장식한 전 남편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한없이 다정해 보였던 그 사람. 저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그이에게 끌려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26의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엔 여느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 남편의 추악한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첫 번째 결혼은 결국 끔찍한 기억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이혼에 성공하면서 그 축축하고 음산한 악의 굴레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기구했던 첫 번째 결혼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전 남편에게는 체구가 크고 건장한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 또래였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 구릿빛 피부의 장정이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정장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얇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걸 보니 어깨부터 가슴 팔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용문신이 있더군요. 지금은 문신이 대중화되어 젊은 사람들이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문신이 소위 말하는 어깨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시대였거든요. 너무 궁금했던 저는 남편에게 시동생의 문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근데 서방님 어깨에 문신이 있던데 저건 언제 한 거야? 나 저렇게 큰 문신은 태어나서 처음 봐. 동호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일 일찍 시작했거든. 그때 멋으로 한 거야. 겉모습은 저래 보여도 애는 순하고 착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남편이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덩달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이후 시동생과 말을 튼 다음부터는 제가 문신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가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혼 초반 시동생은 남편 말대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깡패나 건달 같았지만 저에게는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존대하며 항상 극진하게 대해줬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은 함께 유류 도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유류 도매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1톤 탱크로리로 난방용 등유를 정유사에서 공급받아 필요한 업장에 판매하고 배달까지 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시동생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큰 공터에 트럭을 주차했는데요.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종종 저희 부부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동생은 항상 제가 해준 저녁이 너무 맛있다며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날려 보이곤 했죠. 형수님, 어찌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진짜 최고십니다.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맛이에요. 형은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먹는 거야? 야, 이거 불공평하다. 그럼 자식아, 억울하면 너도 요리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그랬냐? 우리 장소정이는 대신 예쁘잖아. 얼굴값은 좀 하긴 하는데 예쁘니까 용서합니다. 우리 미정이는 예쁜데 요리까지 잘하니까 내가 이겼네. 남편의 너스레에 모두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저희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동생은 항상 음식을 2그릇씩 싹싹 비웠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요리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저 셋이서 집 앞 호프집에 맥주를 한잔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시동생의 생일 하루 전이라서 특별히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자리였죠. 우리는 바삭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시동생의 생일을 축하하는 건배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형수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이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고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시동생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됐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남자가 제 어깨를 살짝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살짝 뒤로 밀리며 얼굴을 찡그렸죠. 그 순간 시동생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그 남자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남편이 급히 시동생을 말렸지만 시동생은 정말 금방이라도 남자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씩씩대면서 부들대더군요. 저는 그 순간 시동생의 눈빛에서 깊은 분노와 폭력성을 보았어요. 왜 그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형, 저 남자가 형수님 어깨 일부러 쳤는데 이걸 그냥 보낸다고? 일부러는 무슨, 그럴 수도 있지. 동호야, 너 지금 너무 취했다. 아니, 서방님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도 있어요. 제가 만류하자 시동생의 분노는 금방 사그라들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시동생이 마냥 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라고 시동생을 불렀는데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들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쳤는데 그 순간 시동생이 순식간에 제 팔을 반대로 꺾으며 뒤를 돌아본 겁니다. 저는 그때 시동생의 섬뜩한 눈빛을 처음 봤어요. 나를 해치려 하는 사람의 살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을 떨었고 제 비명 소리에 달려온 남편은 시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밥 먹으라고 부르는 형수 팔을 꺾는 미친놈이 어디 있냐?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도를 했다 보니 등 뒤에서 하는 기습에 반응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정말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보,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팔목이 좀 이상해. 결국 저는 두 남자와 함께 급하게 정형외과를 찾았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물리치료를 해야 했어요. 시동생은 비싼 과일을 사과의 뜻으로 건네며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시동생을 마냥 편하게 대할 순 없게 됐습니다. 나중에서야 시동생이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참 순하고 좋은 분들이셨는데요. 아버님은 중장비 쪽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한 번도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가정주부셨어요. 두 분 다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셔서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처음 인사드렸던 날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던 저희 친정집과 형편이 비슷한 그저 평범한 가정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시댁 모임을 몇 번 가져보니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이 항상 시동생의 눈치를 보며 그야말로 시동생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던 겁니다. 물론 저와 남편에게도 잘해주셨지만 시동생에게 대하는 두 분의 태도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대하기 까다로운 상전을 모시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세태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때가 90년대 말이었으니 가장인 아버지를 대우해주는 가부장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가장 처음 푸는 꼬들하고 윤기 흐르는 밥은 항상 시동생 차지였습니다. 하다못해 수박 하나를 썰어도 시모는 제일 크고 맛있는 부분을 시동생에게 주었죠. 심지어는 에어컨 없던 그 시절 집에 딱 한 대 있던 덜덜거리는 선풍기마저도 시동생에게만 고정해 놓고 쐬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한 건 이 모든 혜택들을 시동생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동생이 막내 아들이니 각별히 아끼시는구나 싶었는데 곧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죠. 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후로 시가 식구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혼자 저녁 챙기기 힘드니 장항동에 가서 같이 먹으라는 남편의 말에 시댁으로 향했었죠. 시부모님께 저녁으로 뭐 드시고 싶은지 묻자 시부께서 몸보신 용으로 백숙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 다녀와서 닭 손질을 마치고 한참 찹쌀을 물에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시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무슨 백숙이야. 보기만 해도 푹푹 찌네. 삼겹살이나 사와서 구워 먹죠. 큰 솥에서는 이미 물이 끓고 있었고 닭 손질까지 다 마쳤으니 오늘은 그냥 먹자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서방님, 솥에 닭만 넣으면 되는데 삼겹살은 내일 드시면 어때요? 그 순간 부산스러웠던 집 전체에 기묘한 정적이 흐르며 모든 게 멈췄습니다. 한참 TV 바둑 채널에 집중하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전원을 꺼버렸고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는 경악에 더해
묘한 공포심마저 어려 있었어요. 느긋하게 배를 긁던 시동생만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잽싸게 고무 장갑을 벗더니 바로 나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예미정아, 아니다. 백숙은 내일 점심때 먹으면 되지. 동호가 먹고 싶은 거 하자. 내가 요 앞에 정육점 나가서 후딱 좋은 고기로 끊어오마, 응? 앞치마를 맨 것도 있고 불이 나게 집을 나서는 시모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지만 시아버지는 그 희한한 광경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헛기침만 하실 뿐이었어요.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던 건 그 상황에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을 틀고 거실에 들어눕는 시동생의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귀하게 얻은 남동생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특별하게 대우받지 못했거든요. 노쇠한 시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시동생에게 휘둘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시아버지와 제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버너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동생은 그대로 TV를 보며 껄껄 웃어대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고기를 구울 준비를 마치자 시동생은 제가 든 집게를 뺏어들며 호탕하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우리 가족이 형수님한테 고기나 구우라고 시킨 거 알면 저 형한테 죽어요. 제가 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구우니 저한테 주시죠. 시동생은 고기를 구우며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가져와 다른 가족들에겐 권하지도 않고 쭉쭉 마시더니 금세 2병이나 깨끗하게 비우더라고요. 시동생의 기분이 계속 좋아 보이자 아까부터 눈치만 보던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 동호야. 저 집 가스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할 것 같으네. 시어머니의 말에 시동생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 지폐를 쑥 꺼내 다발채로 건네며 말하더군요. 이거면 됐어요? 모자라면 말해요. 고맙다 동호야. 네 덕분에 매번 큰 도움이 되네.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시동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일상인 듯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절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달도 안 된 며느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저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 역시 최악일 뿐이었네요. 그런 시동생의 와이프, 즉 동서는 저와 동갑이었는데요. 남편과 시동생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연애 시절부터 격리 일을 돕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매일 야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와 집도 가까이 살고 나이도 동갑이니 잘 지낼 수 있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걸 곧 알게 되었죠. 동서를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부 상견례 자리였는데요. 배우 심은하를 닮은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외모도 많이 튀는 편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명품 옷과 액세서리를 두르고 나타나 더욱 시선을 끌었죠. 소정아, 뭐해? 네 형님 될 분한테 인사해야지. 둘이 동갑이래도 형수님이 분명히 손윗 사람이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시동생의 말에 동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서도 저를 정말 샅샅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마치 평가당하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연히 화장실에서 동서를 마주쳤는데 웃는 낯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요즘 이런 촌스런 땡땡이 원피스 누가 입는가 했더니 우리 예비 형님이었네. 준우 아주버님은 곱상하니 귀공자 같은데 형님은 영 시골 사람 같아요. 패션 센스는 한참 기르셔야겠다.
동서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판에 박힌 것처럼 대놓고 저를 경계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동서는 대화 센스를 키워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저희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26 맞죠? 형제끼리도 친한데 저희도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때부터 동서는 제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처럼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근히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노선을 틀어서 저희 부부보다 본인 부부가 더 잘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임 날마다 어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다, 차를 또 바꿨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달마다 가져다주는 액수가 꽤 돼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잘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서의 씀씀이를 감당할 만큼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서방님 댁도 우리 벌이랑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지. 왜? 아니, 동서 얘기 들어보면 맨날 가방 사고 구두 사고 차도 내가 들은 것만 2번은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 우리가 각각 관리하는 거래처들이 있거든. 할당량을 채워야 본전치기인데 이 동호가 신규 사업장 영업을 잘해서 보너스를 좀 많이 받아가. 보너스? 그럼 오빠도 영업 잘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난 더 늘릴 필요 없이 지금 만족해. 우리 미정이도 가방 갖고 싶어? 카드 줄까? 아니야, 나 명품도 잘 모르고 그런 거 필요도 없어. 괜찮아. 남편은 카드를 줄 테니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굳고 사양했어요. 제가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을 메고 나타난다면 마음 놓고 비웃을 동서의 표정이 뻔했거든요. 얼마 후 주말 시아버님의 생신을 기념해 가족들이 모두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에 모였습니다. 남자들과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외출을 했고 동서와 저 둘만 남았죠. 미정아, 소정아, 목욕탕만 다녀와서 같이 준비하면 되니까 갈비찜 고기 핏물이나 좀 빼고 있어. 알았지? 시댁 식구들이 나가자마자 동서는 크게 하품을 하더니 너무 피곤해서 조금만 자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동서는 요리엔 관심도 없어서 도움도 안 되는데 잔다길래 그냥 뒀어요. 저는 혼자 열심히 돼지고기 핏물 빼고 시금치를 다듬고 당근채를 썰었습니다. 딱 2시간만 다녀온다던 시댁 식구들은 목욕이 길어졌는지 정오가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몸이 달았던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이며 잡채, 오색전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상을 차리고 있으니 동서가 나와서 툴툴거리더라고요. 뭐예요? 12시 다 됐으면 날 깨웠어야지. 자는 거 들켰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동서, 그럴 시간 있으면 얼른 잡채 위에 깨나 뿌려요. 동서가 마지못해 입을 다물고 깨를 뿌릴 때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와, 수라상이네, 수라상이야. 아니, 기다리라니까. 벌써 이렇게 다 했어? 미안하게.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다들 앉으세요. 아유, 낯빛들이 다들 뽀얘지셨네. 재수 씨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대단했어? 우리 미정이가 다 한 게 아니고? 같이 했어. 목욕 다녀오시면 시장하실까봐 조금씩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됐네요. 어서 앉으세요. 시댁 식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평소에 동서가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는지 모두가 저를 보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 세미난 동서는 식사 자리 내내 뚱하게 입을 다물고 있더니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먹던 도중에 갑자기 깔깔대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저기 뉴스에 나오는 평양 합창단이랑 형님 머리 스타일 너무 똑같아요. 너무 웃긴다. 모두가 브라운관을 보며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습하고 강아지를 혼내듯 동서를 꾸짖자 동서는 화들짝 놀라더니 바로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죠. 형님, 죄송합니다. 장소정, 너 형수님께 무례하게 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더 공손하게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그게 반성하는 태도야? 제대로 사과 안 드려? 아니, 동서 괜찮아. 서방님도 그만하세요. 농담이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하자 시동생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먹기 시작했고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동서에게 웃으며 농담까지 건네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동생 부부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동서의 화려한 씀씀이와 시동생의 권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관계에 대한 묘한 이질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의구심이 풀리기는커녕 더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서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당시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 있는 32평대의 아파트였는데 하나는 안방, 하나는 옷방, 하나는 남편이 평소에 일을 하는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구를 들여 놓았던 날 이후로 저는 서재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남편은 서재에 분실하면 큰일 나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으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청소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출근하기 전에 열쇠로 문을 잠그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방문을 잠그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3-4번꼴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졌고 통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전화를 그렇게 새벽까지 걸어대는지 궁금했던 저는 남편에게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근데 누구랑 그렇게 방문을 꼭 잠그고 통화하는 거야? 별건 아니고 중요한 고객사랑 통화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손해 안 보려면 조용한 곳에서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해서 그런 거야. 우리 미정이 내가 자꾸 문 잠가서 서운했어? 서운한 게 아니고 하도 몰래 전화라니까 여자라도 생겼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뭐? 여자? 아유, 미정아. 내 인생에 여자는 너밖에 없어. 이건 장담할게. 남편의 얘기를 듣자 더욱 통화 내용이 궁금해졌지만 저에게 말해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청소기를 돌리는 중이었는데 웬일인지 서재문이 잠겨있지 않고 빼꼼 열려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못 이긴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오진 않을까 주위를 둘러본 후에 서재 안으로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금단의 방에 들어선 것처럼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반년 만에 들어가 본 서재방 안에는 큰 책상과 전화기 2대가 있었는데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평소 일하면서 늘 가지고 다니던 손바닥 2개 크기만한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 수첩을 펼쳐봤는데 수첩 안을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샛별 유치원 원장 김미숙, 건양초등학교 6학년 3반 담임 박성철, 윤철종 와이프 이신자, 백경준 여자친구 최유진. 이게 다 뭐야?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이라고? 남편의 수첩에는 거의 30장이 넘는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기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수첩을 넘겨보며 그동안 남편의 행동들을 다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기억 속의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았는데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 인천이며 광주광역시며 광명까지 다양한 지역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출장은 시동생과 동행했지만 혼자 가는 날에는 겨울에도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고 항상 심하게 지쳐 소주를 2병씩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분명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지만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한참 수첩을 보던 저는 남편의 수첩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고 원래 잠겨있던 것처럼 안에서 문을 잠그고 닫았습니다. 일이 많다며 정신없는 남편은 제가 서재에 들어갔던 사실을 전혀 모르더군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남편이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남편은 통화 상대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는지 격앙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입금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약속한 기간이 있는데 지금 먼저 어기신 겁니다. 입금 기간 약속. 띄엄띄엄 들리는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저는 전화를 엿듣고 있던 걸 남편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남편은 처음 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평소에 남편과 시동생이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정반대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 남편과 시동생은 똑 닮은 형제가 맞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들리길래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야. 그렇다고 업무 전화를 엿들으면 어떡해? 어디까지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봐. 미안. 근데 나 맹세코 하나도 못 들었어. 정말이야. 진짜 하나도 못 들었어? 그렇다니까. 정말로 못 들었어. 우리 결혼 반지 걸고 맹세도 할 수 있어. 그래. 화내서 미안. 미수금을 몇 달째 안 갚아서 골치 아팠어.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아무것도 못 들었다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당시에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덮어두고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과일 박스에 굴비에 소고기까지 양손 가득 무거운 선물을 들고 시댁에 막 도착했어요. 마침 시부모님은 마당에서 제기를 닦고 계셨는데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다 사왔냐며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방님은 어디 갔나 보이지 않고 동서는 주방에서 잠자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겉옷을 벗고 주방을 둘러보던 저는 동서가 뒤를 도는 순간 깜짝 놀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서의 눈 주위에 짙은 검푸른색의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동서는 얼굴에 멍을 제외하면 평소와 똑같이 한껏 단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흐트러짐 하나 없이 예쁜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으니 한층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거실을 한번 힐끗 보고 동서에게 다가가 아무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왜 얼굴에 멍이 그렇게 크게 들어있어? 별일 아니니까 호들갑 떨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요. 뭐?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니야. 어쩌다가 이랬어? 그제야 동서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는데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눈빛은 어디론가 멍하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렇게 텅 비어버린 공허한 눈빛과 마주해보긴 처음이었죠. 동서는 저를 한참 바라보며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곧 나처럼 될 거예요. 나직한 동서의 말에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된다니. 누가 그런 짓을. 말문이 막혀 말을 더듬던 저는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관통하는 한 장면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개를 다루듯이 동서를 대하던 시동생의 태도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제 표정을 관찰하던 동서는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웃긴다. 얼굴에 무슨 생각하는지 써있네. 형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 맞아요. 아니길 바랐던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동서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언제부터 이랬어? 형님, 지금 신혼생활 너무 재밌죠? 나도 그랬어요. 남편이 돈도 남들의 3배, 4배씩 턱턱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든 일엔 대가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 꼴 보면 알겠네. 하하. 아니, 동서, 웃음이 나와? 이럴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지. 신고요? 하, 참. 만약 신고하면 이런 멍정도로 끝날 것 같아요? 오지랖 부리지 마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뒤끝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러다가 마니까.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동서의 눈을 이렇게 만든 범인을 확신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동서의 멍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스러웠어요. 심지어는 제 남편조차 동서의 멍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와이프 얼굴을 이따위로 만든 장본인인 시동생은 평소와 똑같이 TV를 보면서 껄껄 웃는가 하면 제 형이랑 팔굽혀펴기 대결이나 하면서 놀고 있더군요. 그 광경을 보며 저 혼자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동서가 너무나도 걱정되어 몰래 찜질용 얼음팩을 만들어주고 일부러 말을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둘이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동서를 챙기려고 노력했죠. 형님은 진짜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땡땡거렸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나를 챙겨요?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지. 동서는 도와주는 사람한테 말 참 예쁘게 한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가족끼리는 원래 이러는 거야. 신파 찍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 타령이에요? 동서, 진짜 내가 도울 일 없어?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말해주면 안 될까? 동서는 계속해서 틱틱댔지만 그렇다고 동서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의 손을 붙잡자 동서는 순간 흠칫하며 놀라더니 곧 제 손을 떨쳐내고 음식 준비에 몰두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동서에게 도와줄 일이 있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동서가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냥 묻고 사는 지금이 편할 텐데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침내 동서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쪽지에 주소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보세요. 하지만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아주버님이나 제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이어서 동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전 이미 너무 깊게 발을 들여서 못 나가요. 형님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요. 동서가 준 쪽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넣고 저는 그 주소로 가서 모든 걸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참혹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섭고 두려웠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만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명절이 끝난 주에 동서가 적어준 주소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쪽지 속 주소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근처 동네였는데요. 동서말로는 낡은 상가 건물이라 찾기 힘드니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게 나을 거라고 했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거나 핸드폰으로 지도를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서 한참 같은 길을 빙글빙글 돌며 헤매다가
결국 평상에서 한가롭게 파리를 잡고 있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 길을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길을 잃어서요. 혹시 이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거쳐봐요. 118-6번지라. 귀찮은 듯 파리채를 흔들며 파리를 쫓던 슈퍼 아주머니는 심드렁하게 쪽지를 받아들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우회전에서 나오는 골목이긴 한데 아니 젊은 아가씨가 이런 데를 왜 가려고 해? 절대 가지 마. 왜요? 뭐 하는 곳이길래 그러세요? 아주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대뜸 주소만 보고 왔어? 어디긴 어디야. 아가씨가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이지. 정 궁금하면 앞에 가서 슬쩍 보고 내려와. 어떤 곳인지 대번에 알 수 있을 거야. 사실 아주머니의 반응에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대체 어떤 곳이길래 주소만 보고도 저런 반응이 나오나 싶어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낡고 음산한 느낌의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방치된 빈 건물 같아 보였죠. 건물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자 벽에는 낡고 얼룩진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건물 전체에 오래되고 역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3층의 창문은 을씨년스럽게 깨져 있기까지 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텅 빈 콘크리트 내부는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1층 현관에 들어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뒤섞여 손바닥에는 땀이 차오르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적어도 5년은 청소를 하지 않은 듯한 계단에 신발바닥이 쓸려 기분 나쁜 마찰음을 일으켰는데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며 걸었죠. 용기를 내어 2층에 도착하자 떼인 돈 갚아드립니다라고 조악하게 써있는 작은 종이가 문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여긴 아니겠지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리 봐도 2층의 사무실이라곤 그곳 하나뿐인 것 같았죠. 문 옆에는 먼지투성이 인터폰과 초인종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되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문고리를 살며시 쥐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둔탁한 물체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와 남자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끼익 하는 음산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더군요.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데스크에 앉아있던 무섭게 생긴 남자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덜덜 떨고 있었고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그 주위를 뱅뱅 돌며 강목으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이, 뭐야? 돈 빌리러 왔냐? 남자가 거칠게 묻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에 무섭고 겁이 났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제가 기세에 눌려서 한참 대답이 없자 남자는 화가 났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들었으면 대답을 하쇼. 김준호 씨 찾아왔는데요. 순간 기지를 발휘해 다급히 남편의 이름을 대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우리 사장님은 왜 찾아요? 응?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허탕인가 봐요. 급전이 필요한데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이 친구라고? 사장님 오늘 광주 갔는디. 일단 이어 앉아봐요. 야, 철종아, 거기 박 과장님 옆방으로 모셔라. 손님 놀래신다. 제가 남편의 친구라고 말하자 남자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누그러지더군요.
철종이라고 불린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 박 과장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이곳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남자가 가져온 싸구려 믹스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돈 빌리러 오셨다고?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뭘 그렇게 급전이 필요해서 이런 데를 왔을까? 어머니가 아프셔서요. 딱 200만 빌리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 보자. 200이면 꽤 큰 거 알죠?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법정 수수료 떼고 우리 애들도 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이자 떼면 170 남네. 그러면 딱 계약 기간 끝나고 200 갚으면 되고 딱 맞게 200 가져가고 싶으면 250 빌리면 돼.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가셨나? 아가씨, 젊으니까 다달이 이자 20씩은 낼 수 있죠? 만약에 못 갚으면요? 못 갚는다는 단어에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졌는데요. 바닥에 질질 끌려 거슬리던 강목 소리조차 잠시 멈췄습니다. 못 갚으면 안 되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 사무실 낡은 거 봐. 우리들도 힘든 사람들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거의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떼먹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쩌겠어? 우리도 그냥 나빠지는 거야. 약속한 수금일 오전 10시까지 무조건 완납하셔. 시간 지나면 30분당 5만 원씩 연체료 올라가요. 5만 원이요? 이자가 너무 센데요. 남편의 지인이라는 약발이 제대로 먹혔는지 제 도발에도 남자는 순순히 대답을 해주더군요. 싫으면 은행 가셔서 복잡한 서류 우수수 내면 되지. 어차피 은행에서 안 빌려줘서 우리 찾아온 거 아닌가? 왜 순진한 척하고 그래? 남자는 이어서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해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의 맨 밑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빈칸이 있었는데 제 시선이 그곳에 머물자 남자가 말했어요. 거기 아가씨 수첩에 있는 모든 전화번호 싹 다 쓰고 가면 돼요. 엄마, 아빠, 삼촌, 시아버지, 시엄마에 A 있으면 A 유치원 선생님 이름도 쓰고. 당장 전화를 걸겠다는 건 아니고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방책이 우리도 있어야지. 씩 웃는 남자의 미소를 본 그 순간 문득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던 남편의 수첩이 생각나며 모든 의구심이 해결됐습니다. 저는 의연한 척하면서 서류를 챙겨 다시 방문하겠다고 가까스로 그 건물을 빠져나와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다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를 발견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어서 동서는 저에게 시동생과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진짜 거기까지 갔어요? 겁대가리도 없네. 불쌍한 우리 형님. 아주버님이랑 우리 오빠는 단순한 기름쟁이들 아니에요. 사채업자지. 돈 급한 사람들한테 온갖 사탕 발림하면서 돈 빌려주는데 금리가 10%가 넘어요. 근데 그게 연이율이 아니라 달마다 10%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이자에도 이자를 복리로 붙이고 금방 갚겠지 하면서 빌렸다가 이자 폭탄 감당 못하고 다른 사채 또 쓰고 결국엔 개같이 구르다가 몸으로 때우는 거죠. 동서의 말을 듣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저를 철저히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죠. 동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나는 남편이 고작해야 일수 정도만 떼는지 알고 결혼했는데 이렇게까지 악질일 줄은 몰랐죠. 돈 못 갚은 인간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놈들인데 어떻겠어요? 난 정말 몰랐어. 준호 오빠는 항상 너무 다정하니까.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아주버님은 좀 다를 것 같죠? 사채꾼이 다 똑같지. 좋은 놈 나쁜 놈이 어딨어요?
수틀리면 말보다 주먹부터 나가는 놈들이니까 입 딱 다물고 신경 거스르지 말아요. 나처럼 맞아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서방님이 자주 때려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으로 보상을 해주니까요. 하여튼 오늘 일은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지 마요. 나도 큰맘 먹고 알려준 거니까. 이 정도 의리는 있죠? 저는 동서를 안심시키며 절대 연루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쳐있는 이유, 소주를 2병씩 마시고 잠드는 이유,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미스터리한 전화번호들, 출장 후에 남편의 지친 모습, 서재에서 들었던 윽박지르는 통화 내용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퍼즐처럼 맞아 떨어진 거죠. 남편과 시동생은 단순히 유류 도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돈거래와 폭력을 일삼는 사채업자였던 겁니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저도 그들의 악행에 휘말릴 것 같아 멀리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중요한 짐들을 전부 싸서 언니 집으로 붙이고 남편의 귀가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녁 7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왔고 언제나처럼 지치고 땀이 범벅된 모습이었죠. 지치고 힘들어 보였지만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더군요. 깜짝이야. 미정아, 여기까지 나와서 기다린 거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저는 한없이 선하게만 보이는 제가 사랑에 맞지 않았던 남편의 미소를 보고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버렸어.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까지 날 이렇게 속이려고 했어? 오빠 불법 사채 일한다며. 아침마다 배송 나간다고 트럭 끌고 나가는 거 그거 다 논속임이잖아. 내가 순진하게 다 믿으니까 재밌었어? 돈만 갖다 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냐고. 어떻게 알았어? 미정아, 내가 다 설명할게. 네가 아는 것처럼 그럼 불법적인 일 아니야. 조만간 다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럴까 봐 말 못했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들을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하자. 조만간 소장 보낼게. 마지막 말을 가까스로 뱉은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을 나왔어요. 남편이 금방이라도 쫓아와 제 목을 조를 것 같은 불안감에 아파트 복도부터는 있는 힘껏 다름질을 쳤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 저를 잡지 않더라고요. 항상 제 속도에 맞춰 같이 달려주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등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서초에 있는 큰언니 집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집으로 간다는 제 전화를 미리 받았던 차라 큰언니와 형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우리 처제 어서 와. 이 추운 날씨에 땀이 범벅이 됐네. 제가 아는 한 그 집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곳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언니와 형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서두를 꺼냈어요. 큰언니, 형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한시가 급한 일이라 너무 급하게 와서 죄송해요. 형부는 저의 표정을 보고는 심각해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제,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침착하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고 형부마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 착한 제부가 알고 보니 악덕 사채꾼이라는 말이야? 이 새끼들. 아마 매번 사무실도 바꿔가면서
이짓거리에 대는 악독한 놈들이야. 형부, 이 사람들 좀 잡아주세요. 저 꼭 깨끗하게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어요. 문제는 사채꾼 잡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교묘하게 법망 빠져나가면 잡을 명분이 없어. 불법적으로 고금리 대출업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형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남동생과 시동생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가져갔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있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모두 깨끗하게 녹음됐더라고요. 이에 더해 남편의 수첩을 처음 발견했을 때 페이지를 카메라로 찍어놨던 사진 몇 장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부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서 씩 웃더군요. 당신 참 똑똑한 처제를 뒀네. 이 정도면 증거는 확실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제,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요. 형부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제가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만 보장해 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미정아, 너 일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 언니네 같이 있자. 내가 심장이 떨려서 너 이대로 못 보내겠어. 그래, 처제. 수사 빠르게 진행하는데도 그게 좋겠어. 큰언니의 남편인 저희 형부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언니네 집으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형부가 검사라고 하면 이전부터 이상한 부탁을 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시댁에 형부가 검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모르고 있었고요. 형부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죠. 동서, 나 이혼할 거야. 아주버님이랑 남편 업장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거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참에 동서도 벗어나고 싶으면 말해. 도와줄게. 제 말을 들은 동서는 한참을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고민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성격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바보같이 그날 형님한테 넘어가서는 일을 크게 만들었네. 형님, 전 이혼 못해요. 동우 오빠가 가져온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녀 되면 지금 씀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동서, 잘 생각해봐.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어? 형님, 아니, 미정아. 이제 형님도 아니고 우리 동갑이니까 말 깔게. 너 돈 맛본 사채업자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막말로 경찰한테 잡힌다고 해도 벌금 내고 풀려나거나 깜빡 몇 달 갔다가 나와서 다시 사업장 차리는 놈들이 사채꾼들이야. 그놈들 장부 정리해준 사람이 난데 누굴 탓하겠어? 잘 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지 마. 동서는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서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는 제게서 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남편과 시동생의 사무실을 기습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죠.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받아내어 그들의 범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불법 사채업과 협박, 고리대금, 특수폭행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부 말로는 남편이 기소되던 시기가 마침 검찰청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집중 단속하는 기간과 맞물려 실형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간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직업을 속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저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는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받은 합의금으로 저는 아무도 모르는 지역으로 이사해 인생 제2막을 시작한 거죠. 전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잠이 안 오는 새벽이 되면 그날 현관문에 서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던 전 남편의 얼굴을 되새기곤 했어요. 그때마다 상실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많은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길 위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알지 못했고 저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죠. 처음에는 낯선 도시에서의 이방인의 삶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 나갔습니다. 저는 회계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결국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버티던 인고의 생활을 버틴 끝에 그렇게 저는 원하던 직장을 얻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좋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옆부서 팀장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그 좋은 인연 중 단연 으뜸이었죠.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사람을 믿지 못해 벽을 치던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지난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를 꼭 안아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덕분에 저는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점점 더 회복될 수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3년간의 교제 끝에 결국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큰언니와 형부는 제가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다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2명의 아이들을 키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에게 매일 새로운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며 제가 세상을 다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사연을 쓰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살면서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끔찍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면서 우리는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불이 꺼져 어두운 구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길고 긴 레이스 끝에 빛나는 희망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